자, 1억 8천 모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내 집 마련? 지금 해도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저희는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입니다. 20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네. 사실 저는 결혼 전에는 재테크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의 역량으로 주식,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50만 원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지금 1주택자거든요. 결혼 전에 빌라 하나를 구매했더라고요.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미뤄왔습니다. 대신에 저는 무주택자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집을 사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좀 미루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또 2세를 생각하면 계속 혼인신고를 미룰 수는 없기에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사려고 하니 고민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집을 사도 되나?로 시작을 해서 갖고 있는 주식, 남편의 빌라까지 다 팔아야 하나? 주택 청약, 요거는 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전월세를 더 살면서 돈을 더 모을까? 그런데 또 생애 최초 대출은 지금 받아야 할 것 같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민이에요. 네, 정말.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고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 자산 관리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내무부 장관입니다. 네.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선택과 판단이 맞는지도 좀 혼란스럽고요. 남들보다 일찍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지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지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집니다. 빨리 달리고는 있는데 제가 가는 길이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요? 고해조얼부를 통해서 저희 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가계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분 소유로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빌라가 지금 현재 시세는 한 1억 3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예적금, 뭐 주식 이런 거 좀 다 더하고 근데 지금 대출은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순 자산이 한 3억 정도 있으신데 요거는 빌라를 팔았을 때고 현재 지금 자산 그리고 이제 생활비로 286만 원 정도 쓰고 계시는데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 있으세요. 그러면 월세 빼면 한 230만 원 정도, 240만 원 정도 현재 월세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액은 한 3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월세가 빠지겠죠. 그러면 한 350만 원 정도, 350만 원 정도는 뭐 주담대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여윳돈이 생기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분의 가장 큰 고민. 지금 현재는 노원에 거주 중입니다. 지금 월세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생활권을 크게 이제 바꾸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구, 중랑구, 그리고 동대문 회기 여기 정도 이제 지금 지역을 내 집 마련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면 지역은 또 어디가 좋은지 또는 얼마 정도의 가격대의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요 두 가지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남편이 보유한 빌라를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게 지금 재개발을 기대하고 투자 목적으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 빌라를 팔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보태야 할까요? 만약에 판다면 또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주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꽁치님 맞으신가요? 홍시예요, 홍시. 홍시. 예, 실수입니다. 저희 작가님께서 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을 좀 일찍 하셨다고 하셨어요? 20살 때 만나셨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7이에요. 그럼 남편분은요? 남편은 한 살 많아서 28. 28살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주변에 친구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좀 없긴 하셨겠네요? 그럴 수 네, 있겠다. 맞아요. 결혼한 친구들도 사실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고 얘기 꺼내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러네. 완전히 그 주제가 차원이 다른 주제일 수 있어가지고. 우리 28살 때 생각해 본다면은 생각을 해볼 수 없는 주제죠. 아주 정말 궁금한 사안 유대님이 준비 많이 해오셨거든요. 특히나 이제 생애
생애최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조금 안 됐어요. 1년 조금 안 되셨고, 근데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와. 사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있기도 했고 네네. 저희 사회초년생 때부터 열심히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사회 초년생부터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들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이제 또 놀러 갈 때도 놀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돈을 계속 모아야 된다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요. 네. 제 인스타 알고리즘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 70%도 저금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런 글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재테크를 하나도 몰랐지만 네. 예적금을 하면서 그 정도는 모아야겠다. 네. 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할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자면은 27살, 28살 부부시고 양가의 부모님의 도움도 받았지만 사회 초년생부터 혹은 뭐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축을 굉장히 꾸준하게 잘 해오셔서 3억 정도를 모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일단 지금 집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2세를 낳으면 그때쯤 혼인신고를 해야겠다라고 그쵸. 네. 생각을 했고 네. 근데 이제 한 1년 안에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지금이 생애 최초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가? 네네.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좀 내 집 마련을 고민하게 됐고 네. 지금 생애 최초를 누릴 수 있을 때 지금 써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지금 남편분께서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시면은 유주택자가 되셔서 생애 최초 대출을 받기 어려우세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임신 계획도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저는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시고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애 최초 대출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대출을 받아야 될지 뭐 디딤돌, 보금자리론, 일반 시중은행 대출 종류 중에 어떤 대출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네. 저희가 어쨌든 같이 살다 보니까 세대 분리를 안 하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네. 은행 대출을 일반 대출을 받아야 되나? 이런 네.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은행권부터 정책 대출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생애 최초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 조건은 정책 대출에 비해서 일반 대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격 조건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40%, 이거는 이제 정책 대출은 DTI, 은행권은 DSR을 보는데 DTI에 비해서 DSR이 상대적으로 좀 대출 한도가 덜 나옵니다. 은행권에서는 LTV 70%, 즉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그 대신 대출 한도가 6억이에요. 15억 집 아래 한해서 대출 한도가 6억이고요. 만약에 시세가 15억 초과인 경우는 4억, 그리고 25억 초과인 경우는 2억대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소득 대비 그 원리금 상환 금액이 DSR 40% 내에 충족되는가? 그리고 LTV 70%, 대출 한도 6억 중에 가장 최소 금액이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DSR 40%를 적용했을 때 내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홍신님의 월 소득이 310만 원으로 제가 가계부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네이버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 DSR 40% 내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해 봤더니 2억 4천이 나와요. 한도가. 대출 한도가 6억이지만 일반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2억 4천이 나온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정책 대출 중에 디딤돌 대출이 있어요. 네, 디딤돌 대출은 DSR이 아니라 DTI 60%를 봅니다. 이게 DSR보다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이에요. LTV 70%를 보고, 그리고 소득 기준도 있어요.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5억 이하, 그 대출 한도가 2억 4천이에요. 그러면은 이 디딤돌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값의 70%까지 받을 수 있더라도 대출 한도가 2억 4천이기 때문에 최대 한도가 2억 4천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홍신님이
일반 대출 통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해 봤을 때 그때도 2억 4천이었잖아요. DSR 3단계 적용했을 때. 네. 그러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나 정책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나 대출 한도가 2억 4천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은행권보다는 정책 대출이 조금 더 금리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신님 같은 경우는 정책 대출 자격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일단 정책 대출을 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책 대출 중에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보금자리론은 디딤돌과 똑같이 DTI 60%가 적용되고 집값의 70%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데 이 주택 가격이 디딤돌은 5억 이하였는데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로 디딤돌보다는 조금 더 완화됐어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디딤돌은 2억 4천이었는데 보금자리론은 4억 2천으로 대출 한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홍신님 월 소득 310만 원 기준으로 DTI 60% 이내로 대출 한도를 계산해 봤더니 4억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홍신님 입장에서 일반 대출은 2억 4천, 디딤돌도 2억 4천. 근데 보금자리론은 4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대출 한도 측면에서 보금자리론이 가장 대출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네. 그쵸. 근데 이게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월 저축액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월세를 제외하면 내 집 마련을 결심하셨으니까 이제 월세를 이제 안 내시겠죠. 그럼 지금은 월세를 제외하고 300만 원 정도를 저축하시는데 월세를 포함하면은 월 저축액이 350만 원 정도가 되고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4억을 받으면은 원리금이 한 2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월 저축액 350에서 원리금 200을 빼면은 15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겠죠. 저는 홍신님이 지금 상황이 쭉 이어진다면은 보금자리론 4억을 대출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임신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출산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돈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저는 좀 여유 있게 월 저축액을 150만 원보다는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반대로 대출을 4억이 아니라 3억 정도를 받으시면은 원리금이 1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200만 원을 저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홍신님이 월 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정하면은 대출 금액이 3억이고요. 네. 그러면 3억에 종잣돈이 1억 8천 있으니까 4억 8천이죠. 4억 8천 정도의 예산으로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의 직장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둘 다 성동구로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 성동구. 그럼 또 출퇴근이 성동구 근처에 이제 거주하셔야 좀 편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4억 8천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근처 지역이 있어요. 그 동대문구에 그 10평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방 2개짜리인데, 이게 5호선과도 뭐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 버스로 5호선과 좀 이동 시간이 괜찮고요. 그리고 5호선 타면은 바로 성동구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면에서도 좀 괜찮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4억 8천 예산으로 동대문의 10평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평대 방 2개 아파트가 괜찮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4억 8천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 거리, 그리고 향후에 시세 차익, 자산 가치가 좀 더 괜찮은 아파트를 찾아보자면은 저는 강남과 조금 더 가까운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대문의 10평대 아파트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시세 차익이나 자산 가치가 중요한 건 알지만 그것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해. 난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노도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지역에는 그 20평대로 4억 8천 정도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지만 향후에 상승장이 왔을 때 제 자산 가치 측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신님께서 제 솔루션을 들으셨을 텐데 어떤 방향성에 좀 더 마음이 끌리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저는 네. 로도강 쪽이 좀 더 생각이 더 들긴 해요. 네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산 가치 측면에서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홍신님이 그것도 중요한데 나는 노원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나는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 이 가치가 더 클 수 있잖아요. 저는 내 집 마련이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신님이 잘 고민해 보시고 원하는 집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이제 남편분께서 빌라를 팔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재개발 기대하고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팔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을 생각을 하니까 네. 이 빌라를 팔면 많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할 때 돈을 드릴 수 있다 보니 그래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생각이 없다가 내 집 마련을 생각하니까 네네. 고민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 좋아요. 그럼 지금 예산이 4억 8천으로 정해졌는데 이거 팔면은 1억 3천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4억 8천, 1억 3천 더하면은 6억 1천 정도, 6억대 이상 아파트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동대문에 방 3개짜리 20평대 아파트도 볼 수 있어요. 저라면은 이 빌라가 재개발 가능성을 알아야 되긴 하는데 네. 재개발 가능성이 큰가요? 사실 이제 네. 막 얘기가 오가고 있는 중이고 동의율이 아직 50% 정도라 네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와 엄청 높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이게 지금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빌라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중심부에 있는 빌라들도 아직 재개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북부까지 재개발이 진행되려면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 저는 매도를 하고 이 예산을 내 집 마련 예산에 더해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빌라가 잘 안 팔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서울 아파트도 이제 규제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매수세가 줄어든 상황인데 그 경기 북부의 빌라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려면은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서울의 뭐 동대문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동대문의 매수세가 막 크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를 일단 매도를 해본다. 네. 근데 빌라를 팔아보는 거예요. 그쵸? 그 빌라를 팔아보고 그 과정에서 매일 부동산 기사를 봅니다. 그 네. 네이버 기사나 그런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매일 어떤 지역의 흐름이 오고 또 어떤 지역의 매수세가 강하고 이런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사를 보던 와중에 갑자기 뭐 마포나 성동구나 아니면 영등포구, 동대문보다 조금 선호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강남에 가깝고 좀 중심부에 있는 지역들이 갑자기 매수세가 올라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은 네. 빌라를 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4억 8천으로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를 하시고, 근데 만약에 뭐 서울 조금 더 동대문보다 좋은 지역의 매수세가 오지 않았는데 빌라가 팔렸다. 1억 3천을 더해서 6억 1천으로 동대문에 방 3개짜리 20평대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라를 매도하는 관점에서 좀 걱정이 있을 건데 매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빌라 매도 잘하는 법. 일단 빌라든 뭐 아파트든 매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 매도하나요? 부동산 사장님이요? 그렇죠.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를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근데 부동산 사장님은 아파트 매도 물량도 가지고 있고 빌라 매도 물량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빌라보단 잘 팔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장님들한테 빌라를 매도하는 게 더 이로울 수 있다. 나한테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감정을 줘야 됩니다. 그쵸? 이제 부동산 수수료도 똑같고 또 집 보러 가는 것도 똑같은데 아파트 보러 가면은 팔릴 확률이 더 높은데 빌라를 구경 가면은 팔릴 확률이 아파트보다 적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빌라에 더 우선적으로 마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수수료를 뭐 2배 정도 혹은 2배 이상으로 부동산 사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빌라를 팔면은 복비를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드린다고 했다. 이게 정해진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2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빌라 팔면은 500만 원 드릴게요. 를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도 빌라 2개 팔아야 4, 500 나오는데 이거 빌라 하나만 팔아도 500만 원 준다고 하시네? 그럼 나 이거 되게 적극적으로 팔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 되게 적극적인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 주변의 부동산에 한번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신님이 사장님,
지금 어디 빌라 매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장님들은 빌라는 좀 어려워요. 저 아파트도 안 보는데 빌라는 좀 어려울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도 있는 반면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장님들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있거든요. 찾아내야죠. 네, 그런 사장님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찾아내시고 네. 그분들한테 그 부동산 수수료에 약간 이점을 드리면서 제안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빨리 팔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조금 더 주택 형태 관점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매수세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노력해보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 빌라가 안 팔리더라도 동대문보다 상급지에 매수세가 있으면은 이게 동대문까지 가기 전에 미리 4억 8천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더 궁금한 네, 거?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제가 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대출이 많이 안 나올 걸 생각을 하고 네. 남편 앞으로 뭐 신용대출이라도 좀 더 받아봐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긴 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 저축액이 지금 3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보금자리론이 4억까지 나옴에도 불구하고 3억으로 제안드렸던 이유가 출산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신용대출을 더 받는다면 한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원리금 상환액이나 대출 이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신용대출보다는 보금자리론 4억을 그냥 받는 게 더 유리해요. 그 측면에서. 그래서 만약에 홍신님께서 지금 월저축액을 좀 더 허리 졸라매고 한 400까지 늘려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노력하라면 노력해봐야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야 지금 그러면 월저축액을 한번 50만 원 정도 늘려보실 수 있다면은 보금자리론 4억까지 받으시고 한 5억 8천 정도의 집을 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전한 대출을 받으시고 조금 더 이제 출산도 예정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 홍신님이 조금 더 대출 받고 또 좀 더 좋은 집 사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부동산 솔루션은 이제 마무리됐고, 이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긴장한다. 네. 네, 지금 27살이시죠? 네. 근데 이제 번듯한 직장도 있으시고, 번듯한 남편도 있으시고, 그렇죠. 네, 심지어 남편분은 20대 초반부터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돈을 잘 불려오셨고, 그리고 이제 임신까지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다 지금 서울 내 집 마련까지 거의 이제 목전까지 왔어요. 이 상황에서 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결혼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요즘 네. 뭐 결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데 네, 저 결혼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좋아서 네, 많은 분들이 더 결혼하고 네, 뭔가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혼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물론 네. 연애 때부터 결혼 후에 뭐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지만 경제관념이 둘이 잘 맞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부터 서로를 신뢰하고 오래오래 갈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또 들게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애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제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20대 부부입니다. 20대 네. 부부. 20대 초반에 만나서 거의 한 7년 정도 연애하시고 이제 결혼까지 하셨는데 그 트러블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성향이 되게 잘 맞으셔서,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싸운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성취지향적이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홍신님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라고 좀 지금 생각해 본 결과, 이게 지금 상황이 저 홍신님이 되게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고민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네, 맞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홍신님이 만족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통화해보면서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성취지향 좋아요. 지금보다 계속 발전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거. 그래서 뭐 네. 돈도 조금 더 많이 벌고, 내 집 마련도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승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만족스러울까를 한번 주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매일 감사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내 집 마련을 한다, 아니면 회사 승진한다, 이런 큰 감사부터 내가 출근할 때 어제는 지하철 5분 기다렸는데 오늘은 뭐 개찰구 내려가자마자 갑자기 문이 열려서 바로 탄다. 이런 게 되게 감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는 회사 일하다가 좀 지쳤는데 오늘은 똑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 선배가 어깨 쳐주면서 힘내 홍시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런 게 되게 감사한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감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발전적인 삶을, 미래를 좀 그려보는 거. 전 그게 홍시님 그리고 홍시 배우자님과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 맞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네네. 내가 너무 성취지향적이라 어쩌면 남편이 좀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은 엄청 네.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 잘 생각하고 네. 저희 둘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부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삶의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좀 부족한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사시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혹시 두 분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있는 그 투자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냐면은, 정말로 제가 이제서야 뭐 ETF 좀 올라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목돈이 좀 모여서 제가 가진 돈 1억으로 또는 2억으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예 내 집 마련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좀 뭐 알게 모르게 이게 막막함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낀단 말이죠. 그럼 왜 이런 막막함과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받는 월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쓰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내가 머릿속에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직접 막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숫자 계산하지 않아도 이 돈으로 내가 충분할까? 내가 뭔가를 내 집 마련하거나 가족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충분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 충분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게 적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실은 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주말에 좀 가족들이랑 오늘 엄마가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는 우리 막 아들이 100점을 맞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럼 엄마 기분이다. 외식 나가가지고 한 번 외식해도 요새는 기본 그냥 3만 원에서 5만 원이고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막 10만 원 정도가 한 번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번 주에 회사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막 우리 아들 딸들도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 주말에는 근교로 놀러 가가지고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양한테 막 당근 같은 것도 좀 주고 우리 좀 힐링해보자. 또는 막 캠핑 같은 거 가가지고 거기서 막 자연을 느끼면서 하얀 거 있죠. 그거 뭐죠? 마시멜로 이런 것들 구워 먹으면서 좀 편안하게 우리가 좀 주말을 보내보자라고 해도 돈 10만 원, 20만 원 금방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 생각해보면은 돈을 막 많이 가져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나랑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힘들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소비, 그런 것들을 좀 행복하게 돈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이 저희한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50대 이후에 내가 돈 고민을 안 하고 행복하게 가족들이랑 살아가려고 한다면 인생에 딱 한 번쯤은 진지하게 돈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진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 가족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있는 어떤 누군가는, 한 명은 이 돈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돈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저도 마음은 있는데 제가 좀 힘들다 보니까 좀 아내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저 대신에 남편이 이런 돈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구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내가 돈 때문에 묘한 답답함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신다면, 내가 뭔가를 사려고 할 때마다 이거 진짜 사도 되나? 정말로 내가 이 돈으로 이거 나한테 좀 무리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소비할 때마다 살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드신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 명 정도는 돈에 미치는 시기가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50대 이후에 돈 때문에 고민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보다는 돈 걱정 안 하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시는 그런 삶들을 보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에 좀 공감이 되셨다면은 영상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어떻게 평범한 월급쟁이가 나 진짜 월급만으로는 좀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평범하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돈 고민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여러분들 좀 고민이시라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11월 6일이잖아요, 여러분. 2025년이 정말 놀랍게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제를 좀 해결해보진 못한 것 같아. 근데 이제라도 내가 좀 이런 돈 공부를 시작해서 해결해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이 시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지나치지 마시고 해야 할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함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